누군가가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니면 단순히 회피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둘 중 한 명과 연애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주제입니다. 둘을 구별하는 것은 꽤 까다로울 수 있지만 정말로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이 둘을 결정적으로 구분짓는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성향들은 하나의 스펙트럼 선상에 존재합니다. 누구나 자기애적 성향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나르시시스트인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연인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불안형이나 회피형 애착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회피형 인간인 것은 아니죠.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들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연인을 나르시시스트나 회피형이라고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상황을 개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 문제에 접근하는 훨씬 더 정중하고 진솔한 방법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단순히 행동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 사람은 일관성이 있는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내 감정, 욕구, 바람 혹은 꿈에 관심이 있는가?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사람에게 어떤 꼬리표를 붙이든 저는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굳이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두죠. 친절함과 배려 혹은 여러분과의 신뢰와 친밀감 형성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과 어떻게 가깝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목표는 단순히 나르시시즘과 회피형의 차이에 대해 제가 배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사회는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지만 사실 이 둘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공통점부터 살펴봅시다. 회피형과 나르시시스트 모두 타인보다는 자기중심적입니다. 물론 허니문 기간이 지난 후에 말이죠. 그리고 결국 이 둘은 모두 정서적으로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인식과 정서적 성숙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더 깊은 정서적 연결을 추구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둘 다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방어적으로 행동하며 모든 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거나 단순히 모든 문제의 탓을 여러분에게 돌리기도 하죠. 비판이나 건설적인 피드백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대화를 거부하거나 마음을 닫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방어벽을 치는 행동을 자주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조차 쓸모없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여러분의 감정 역시 존중하거나 공감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네가 과민 반응하는 거야. 넌 너무 감정적이야. 넌 너무 바라는 게 많아. 네 감정은 내 알 바 아니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이들은 좀처럼 사과하거나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나약함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둘 다 신뢰 문제를 안고 있고 연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심과 자신이 가치 없다는 느낌과 싸우고 있죠. 그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결국 대화는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머물게 됩니다. 연애 초반에는 각자의 방식으로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펼칠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이 초반에 느꼈던 친밀감이나 유대감은 메말라 버릴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관계의 그런 측면을 우선시하거나 여러분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유형 모두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혼자만 애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테니까요.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이 관계는 당장 무너져 내릴 거라고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은 계속 주고 헌신하고 관계를 지키려 노력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모든 게 끔찍하게 들리시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우리 모두 그들을 나쁜 사람이라 부르며 두 유형 모두를 미워하는 게 정당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제 채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감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분노와 상처, 좌절감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피형을 악당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관계를 맺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기 있는 의견은 아니겠지만 사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파트너도
회피형만큼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둘 다 사실은 친밀감과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둘은 서로 맞물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불안형은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관계에서 온갖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반면 회피형은 거절당하는 것과 자신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이 자기 파괴적이고 관계를 망치는 온갖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불안형 연인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독성 있는 특징들을 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나타냅니다. 한 사람의 경계는 너무 단단하고 다른 사람의 경계는 너무 허술합니다. 한 사람은 타인에게만 의존해야 안전하다고 느끼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에게만 의존해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이들은 애초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운명이며 불행히도 둘 다 건강한 방식으로 그 갈등을 헤쳐나가는 법을 모릅니다. 저는 두 유형 모두에게서 상처를 받아봤습니다. 불안형, 회피형, 그리고 나르시시스트 연인에게 모두 상처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피형에게 화가 나 있다면 그 마음이 이해가 가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은 나르시시스트와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네,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의도입니다. 단순한 나르시시즘 성향이 아니라 진짜 나르시시스트는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나르시시스트는 관계에서 권력을 얻고 지배하려는 의도를 가집니다. 그들은 자신이 여러분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당연히 관심과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죠. 그들은 여러분에게 수치심을 주고 강압적으로 대하며 깎아내리고 비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말입니다. 진짜 나르시시스트는 이중생활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러분을 완전히 다르게 대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한 말이나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반면 회피형의 경우 그들이 결백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이 파괴적이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파괴적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미성숙하고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상처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들이 나르시시스트와 똑같은 특성을 공유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속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가까워질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마음을 열고 진솔한 모습을 보였지만 어느 순간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수 이별을 하거나 여러분을 밀어내거나 여러분이 유대감을 느낄수록 관계를 망치려 들었을 겁니다. 그건 불공평하죠. 하지만 이건 처음부터 여러분을 조종할 목적을 가졌던 나르시시스트와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회피형은 왜 뒤로 물러섰을까요? 대답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도 연결감을 원하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진지한 단계에 접어들면 그들의 내면에서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좋게 끝나지 않을 거야. 도망쳐. 그들은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자신이 상처받을 수 있는 약한 상태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을 마음속에 들였고 그것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그들에게 상처를 줄 힘을 가졌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이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수백 번을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아는 유일한 사실은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뒤로 물러나 벽을 세웁니다. 여러분과 연결되기를 원할지라도 그들의 신경계는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너무 가까워지지 마. 네 자율성을 잃지 마. 사람들은 네가 마음을 주면 널 이용할 거야. 그들이 안전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맹렬하게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본인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효과가 있었던 자기방어 기제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관계에서 빠져나갈 구실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 연애는 너무 지루해라거나 상대가 너무 집착해라고 말하며 떠나고 또 다른 사람과 이 패턴을 반복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들에게 엄청난 연민을 느껴야 한다거나 나르시시즘이나 회피형 성향을 보이는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이 두 용어를 혼동하지만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회피형은 초반에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애정 공세를 펼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여러분과 가까워지는 것을 즐겼고 경계를 풀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이 막히거나 짓눌리는 느낌이 들어 물러나는 것뿐입니다. 옳은 행동은 아니지만 단순한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나중에 그것을 이용하고 여러분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관심과 애정, 선물을 쏟아붓고 여러분을 파악하며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 꿈에 대해 속마음을 털어놓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회피형은 갈등을 피하려 합니다. 진짜 나르시시스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갈등을 즐깁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격분해서 폭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마치 여러분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처럼 가스라이팅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네가 먼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나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피해자 행세를 하죠. 회피형 사람들은 여러분을 비하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을 무시하고 상처를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며 방어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주로 갈등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싸움 중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여러분을 깎아내립니다. 회피형은 사실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좋은 관계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관계는 그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회피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칭찬이나 관심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여러분을 이용하려 합니다. 회피형은 애초에 어떤 욕구 자체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습니다. 그건 곧 여러분에게 의존한다는 뜻이니까요. 둘 다 변덕스러울 수 있고 잠수 이별을 할 수 있지만 그 의도는 여전히 다릅니다. 회피형은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조종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별을 통보할 때 평범한 사람이라면 무척 힘든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니까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가 여러분에게 안 좋은 사람인 걸 알면서도 그가 여러분을 다시 받아줄 때면 다시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회피형은 자신이 관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거나 여러분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여러분의 걱정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더 중요하다고 느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들은 수치심과 무가치함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을 묵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고통을 축소하는 이유는 자신 안의 고통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이 마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며 사라지길 바라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은 조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그렇다고 그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르시시스트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회피형은 불안형 파트너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생존 모드로 살아가고 있으며 고통은 항상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투쟁 도피 반응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오직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니까요. 또 다른 차이점은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을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고립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피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신 외에 다른 친구들이나 지원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좋아합니다. 물론 회피형도 갈등 상황에서 입을 닫고 벽을 치고 침묵으로 일관하겠지만 이는 감정 조절의 실패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이것 역시 상처를 주고 해로운 행동이지만 나르시시즘은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을 벌주고 통제하기 위해 침묵이라는 벌을 내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을 자신의 쾌락, 칭찬, 관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도구로 봅니다. 앞서 말했듯 회피형은 아예 욕구 자체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죠. 마지막으로 두 유형 모두에게서 많은 공감이나 정서적인 교감을 얻기는 힘들 것입니다.
회피형은 어린 시절의 정서적 교감이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의 그 부분을 꺼버렸고 다시 켜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 이 외에도 차이점은 끊임없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도 이 목록에 추가할 수많은 것들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일까요?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이 회피형이든 나르시시스트든 상관없이 이 두 유형 모두와는 제대로 된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우리 모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방금 나열한 모든 것들은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신뢰, 상호, 존중, 공감, 친절함, 배려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들이니까요. 여러분의 현재 관계나 미래의 관계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면서 좋아, 내 연인에 대해 완벽하게 공부해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하도록 조종해야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관계가 잘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함께한 시간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어쩌면 이미 결혼한 사이일 수도 있겠죠. 저는 결코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친절, 배려, 상호, 존중, 애정, 정직, 솔직함, 친밀감, 정서적 안전감, 서로의 필요를 알아가는 것, 상대방이 가장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방식을 우선시하는 것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이 함께 해야 하는 일이죠. 사실 저는 꼬리표 따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회피형 애착 기준에 부합하든 나르시시스트든 아니면 그냥 나쁜 사람이든 말이죠. 저는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심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실수를 하거나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것을 인정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하나요? 여러분의 경계가 무엇인지 신경이나 쓰나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관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성공하는 관계와 실패하는 관계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여러분을 자신보다 아래로 봅니까? 그런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교만하거나 자기중심적인가요? 역시 지속될 수 없습니다. 갈등 중에도 서로를 존중하며 공감하는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갈등을 회복하는 법을 배우려 하지 않나요? 그 사람에게 어떤 꼬리표를 붙이든 그 관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관계란 함께 신뢰와 유대감, 안전을 쌓아가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부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관계를 쌓아 올리거나 무너뜨리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연인에게 내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신뢰를 깨거나 상처를 주거나 우리의 관계를 훼손한 적이 있어? 라고 물어볼 만큼 겸손한 사람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이미 회피형이나 나르시시즘 성향을 가진 사람과 연애 중이라면 우선 여러분이 안전한지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만약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여전히 이 관계를 잘 이어가고 싶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스스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회피형이나 명백한 나르시시스트와 연애를 하다 보면 그 사람만 바뀌면 다 괜찮아질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을 상대방과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맞추게 되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내면에 치유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공의존 성향, 불안형 애착, 낮은 자존감 혹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완전히 이해되는 일입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을 피해자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을 아끼고 걱정할 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회피형 사람들도 똑같이 걱정합니다. 저는 그저 우리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한 관계를 맺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를 바랄 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트라우마로 얽힌 관계에 갇혀서 머리로는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을 잃으면 당장이라도 공황 발작이 올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일이 아니라 치유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대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리 지르기, 욕설, 깎아내림, 비하, 모욕, 부적절한 스킨십, 방치를 견뎌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친절과 존중을 받아 마땅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치유될수록 이런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더 많이 대화할수록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확인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구원하고 치유하려 애쓰며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있었던 거죠. 상대방이 여러분을 떠날까봐 너무 두려운 나머지 결국 자기 자신을 저버리고 말았던 것은 아닌가요? 치유가 진행될수록 여러분은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욕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처음엔 그 과정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단호해지는 것은 애초에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거나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낼 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여러분이 안전하고 우선순위에 있으며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여러분이 대우받아야 할 영역에서 여러분을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합니다. 진짜 사랑은 따뜻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 가정 환경이나 상처 때문에 일관성 없는 사랑에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 상담사를 만나거나 치유, 내면, 아이, 불안형 애착, 안전할 때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법, 그리고 다시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법에 대한 좋은 책들을 읽어보세요. 존 가트맨, 박사 부부나 수 존슨의 책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저는 최근에 줄리 메나노가 쓴 안전한 사랑이라는 책을 다 읽었는데 우리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고 불안형과 회피형의 역학관계를 헤쳐나가는데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회피형이나 나르시시스트를 악당으로 만드는 것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않을 때 비로소 자신이 치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은 통제할 수 없지만 여러분 자신의 경계와 반응은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입장을 듣는데 관심도 없는 사람과 싸우는 것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마침내 내 말을 들어주길 바라며 내 말이 무시당하고 묵살될 것이 뻔한데도 목소리를 높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짓도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계속 싸워봤자 증명되는 것은 단 하나, 그 사람은 여러분의 요구나 바람을 충족시켜줄 의지가 없다는 사실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최고의 연인이 되고 싶어 할 때 자신이 치유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존중하고 솔직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관계에 임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면서도 말이나 행동으로 의도적이든 아니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 특정 행동들은 관계의 단절과 거리감만 가져올 뿐이라는 걸 깨달아야 했습니다. 경멸, 누군가를 깔보는 태도, 욕설, 고함, 폭력, 수치심 주기, 죄책감 주기, 강압적인 태도 등은 언제나 해롭습니다.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언제나 해를 끼치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확고한 경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질문이 뭔지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관계를 단절의 길로 밀어붙이고 있고 여러분 혼자서만 그것을 막으려 애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단절감을 느끼고 있으니 그 노력은 실패한 것이죠. 그 길이 원래 그런 곳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어떤 연인들은 그것을 수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독성 있는 습관들을 어떻게 함께 없애갈 것인지 합의점에 도달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그렇게 할 의지가 없다면 괜찮습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에게는 나쁜 연인이라는 뜻이니까요. 슬픈 일인가요? 물론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 관계를 안전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
상대방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당당히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데는 한 사람의 결심이면 충분하지만 실제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친밀하다고 느끼려면 항상 두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 노력하세요.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고 여러분의 욕구에 대해 단호해지세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여러분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앞으로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하세요. 만약 그래도 안 된다면 슬퍼하시고 모든 감정을 느끼고 그 모든 것을 잘 소화해내세요. 하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몫을 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상대방도 마침내 치유되어 다른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주며 떠나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